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곶감이 무서워 울음을 그치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와지붕이 첩첩이 쌓인 큰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대대로 덕을 쌓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고 집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세가 험하지 않아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이라 불리던 곳이었으나, 어느 해 늦가을부터인가 집안을 감도는 공기가 예전 같지 않게 서늘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기와집의 안주인인 홍씨 부인은 젊은 시절 시집와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집안을 일으키고 식솔들을 거두는 일에만 정성을 쏟아온 그야말로 조강지처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하인들을 살피고 장독대를 윤이 나게 닦으며 집안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매일매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홍씨 부인의 성품은 마치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넉넉하여 배고픈 이가 찾아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고, 잘못을 저지른 하인에게도 매서운 꾸지람보다는 타일러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덕망 높은 안방, 마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김진사 댁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한양으로 장사를 떠났던 남편 김진사가 몇 달 만에 돌아오면서 낯선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나이가 들어 자손이 귀하다는 핑계를 대며 먼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고 생김새가 마치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요염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빼어난 미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오랜 세월 집안을 지켜온 안주인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내색하지 않고 담담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월선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던 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스치며 묘한 소리를 내어 마치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월선에게 건넌방을 내어주며 집안의 법도를 일러주었으나, 월선은 겉으로만 고분고분한 척하며 예 하고 대답할 뿐 그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욕망과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홍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선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교태 섞인 목소리로 김진사의 비위를 맞추는 데 능숙했으며,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하인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며 안방 마님의 자리를 넘보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월선이 들어온 후로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하인들의 웃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정겹게 들리던 마당이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쑥덕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홍씨 부인은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뒷마당 장독대에 올라가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렸지만,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젊고 아름다운 월선의 치마폭에 쌓여 안채에는 발길을 뜸하게 하였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던 일도 점점 줄어들자 홍씨 부인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수확의 기쁨을 주어야 했지만, 오래따라 그 붉은 감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이기도 하여 홍씨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곶감을 만들기 위해 감을 깎아 매다는 작업을 지휘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자꾸만 건넌방 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김진사와 월선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홍 씨 부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가정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월선은 홍 씨 부인이 가진 곳간 열쇠와 안방 마님으로서의 권위를 탐내어 김진사에게 교묘하게 홍 씨 부인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요즘 들어 기억력이 흐릿해지신 것 같습니다라거나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으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김진사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홍 씨 부인을 믿었으나 베갯머리 송사가 무섭다고 하듯 매일 밤 되풀이되는 월선의 이간질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홍 씨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에 예전과 다른 차가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늙은 하인 박서방이었는데 그는 우직하고 충성심이 강하여 홍 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월선이 들어온 후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혀를 찼고 월선이 하인들에게 홍 씨 부인 몰래 뇌물을 주거나 윽박질러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면서도 혼잣말로 구럭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저 요망한 것이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하며 한탄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홍 씨 부인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집안일을 챙겼지만 속으로는 태쳐가는 상처를 어찌할 바 몰라 홀로 눈물 짓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하여 남편의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월선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집안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홍 씨 부인이 아끼던 자개함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인들을 추궁했으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여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선이 허락도 없이 안방을 드나들며 물건을 만지작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 씨 부인은 월선을 불러 따끔하게 타이르려 했으나 월선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는 그저 마님께서 힘드실까봐 청소를 도와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김진사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홍 씨 부인에게 아랫사람이 좋은 뜻으로 한 일을 가지고 왜 그리 야박하게 구느냐며 오히려 월선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홍 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남편 앞이라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분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가 밤마다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 부인은 오래 수확한 감을 깎아 덕장에 매달아 곶감을 만드는 일에 더욱 몰두하며 복잡한 심사를 잊으려 노력했는데 김진사 댁의 곶감 덕장은 통풍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뒤뜰 언덕의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장은 나무 기둥을 높게 세우고 그 위에 가로대를 질러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구조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감을 걸거나 거들 수 있을 만큼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월선은 홍 씨 부인이 곶감 만드는 일에 정성을 쏟는 것을 보며 또 다른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홍 씨 부인이 덕장 관리에 집착한다는 점을 이용해 큰 사단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님께서 요즘 곶감 덕장에 귀신이 나온다는 헛것을 보신다더라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홍 씨 부인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밑밥을 깔았습니다. 하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월선의 기세에 눌려 맞장구를 치거나 수근거리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홍 씨 부인은 부엌에서 일하는 참모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건넌방 월선 아씨가 무당을 불러 구술해야 한다고 김진사에게 졸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신성한 조상님의 집안에 요사스러운 무당을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즉시 김진사를 찾아가 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월선의 말만 듣고 집안에 우환이 끓으니 굿이라도 해서 액돔을 하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홍씨 부인의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팻마루에 힘없이 주저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찬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조용히 다가와 홍씨 부인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요즘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저 건넌방 여자가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으니 밤길 다니실 때나 높은 곳에 오르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서방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박서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아 창호지 문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와 잠 못 드는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홍씨 부인의 예민한 귀에는 마당을 서성이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홍씨 부인은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하려 했으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침 문안 인사를 위해 사랑채로 향했는데 김진사는 이미 출타하고 없었고 월선만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홍씨 부인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그 입가에 걸린 비릿한 웃음은 홍씨 부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월선은 홍씨 부인에게 다가와 아주 공손한 말투로 형님, 어제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가 역겨웠지만 꾹 참고 나는 괜찮네. 자네나 몸 조심하게라고 짧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제가 읍내에서 아주 용한 약재를 구해왔는데 형님 드시지요. 라며 정체 모를 약봉지를 내밀었으나 홍씨 부인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도 숨소리를 죽이며 두 여인 사이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는데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곶감 덕장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뜰로 향했는데 덕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며칠 전에는 없었던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듯한 모양새였기에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돌을 치우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기온이 뚝 떨어져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마님, 마님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월선의 몸종인 어린 계집종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은 사색이 되어 마님, 큰일 났습니다. 뒤뜰 곶감 덕장에 매달아 놓은 감들이 바람에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요.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홍씨 부인은 깜짝 놀라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급히 신발을 신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람은 생각보다 거세게 불고 있었고 덕장 쪽에서는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 계집종의 말이 사실인 듯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하인들을 깨워 같이 가려 했으나
계집종이 다른 하인들은 진사 어른을 모시러 읍내에 나갔고 지금 집에는 남자 하인이 박서방밖에 없는데 박서방도 아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에 하는 수 없이 직접 등불을 들고 나서야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거센 바람을 뚫고 언덕길을 올라 곶감 덕장에 도착했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덕장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대처럼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들어 덕장 위를 비춰보았으나 바람에 흔들리는 감들이 보일 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덕장에 걸쳐진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사다리는 꽤 높았고 바람 때문에 흔들거려 위험해 보였지만 1년 농사인 곶감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홍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사다리 중간쯤 올라갔을 때 아래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홍씨 부인은 거기 누구 있느냐 하고 물었으나 바람 소리에 묻혀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하고 계속해서 올라가 덕장 꼭대기 가로대에 손을 뻗어 감들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감들은 생각보다 단단히 매달려 있어 떨어질 염려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홍씨 부인이 다시 내려가려고 발을 뻗는 순간 갑자기 아래에서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발을 지탱하고 있던 사다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양손으로 덕장 가로대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같은 허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이 분명했는데 어둠 속에서 이제야 안방자리가 비겠구나 하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홍씨 부인은 공포와 추위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고 밤은 점점 더 깊고 차갑게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어닥친 매서운 바람은 곶감 덕장의 나무 기둥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며 마치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홍씨 부인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발밑에 닿는 것이라고는 오직 허공뿐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가로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은 혼미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결국 그녀는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가 입고 있던 두터운 무명 치맛자락이 덕장에 튀어나온 옹이와 나무 말뚝 사이에 단단히 걸리면서 그녀는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고 마치 허수아비처럼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그 모진 밤을 견뎌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의 새벽을 알리는 숱하게 울음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밤새 웅크리고 있던 만물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에 부지런한 하인들도 아침밥을 짓기 위해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하던 어린 찬모가 물을 기르러 뒤뜰 우물가로 갔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곶감 덕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덕장 위로 희끄무레한 물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본 찬모는 처음에는 그것이 널어놓은 빨래나 거적대기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려, 마님이 목을 매셨다. 찬모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김진사댁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고 사랑채에서 잠을 자던 김진사도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와 소란이 난 뒤뜰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는데 높디 높은 곶감 덕장 꼭대기에 안주인인 홍씨 부인이 축 늘어진 채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흔들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아이고 마님.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당장 사다리를 가져와라. 어서 사람을 내리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은 허둥지둥 사다리를 찾으러 창고로 뛰어갔지만 평소 덕장 옆에 항상 놓여있던 긴 사다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사다리를 겨우 찾아내어 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때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월선이 느긋한 걸음걸이로 뒷뜰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묶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 새벽에 무슨 난리가 났기에 일이 시끄럽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인들이 손가락으로 덕장 위를 가리키자 월선은 입을 틀어막고 어머나 세상에 형님께서 기어이 일을 저지르셨군요. 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형님께서 요즘 밤마다 귀신 헛것을 보신다고 하더니 결국 귀신에 홀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신 게 분명합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월선의 그 말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평소 홍씨 부인의 온화한 성품을 알던 하인들조차 눈앞의 기이한 광경과 월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님이 실성하셔서 저러신 건가? 아니면 정말 곶감 귀신이시여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목을 매신 건가? 하는 수군거림이 하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오고 갔습니다. 김진사는 월선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는데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는 집안에 닥칠 흉흉한 소문과 체면 깎일 일이 더 걱정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남자 하인 2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홍씨 부인의 몸을 받아내렸는데 그녀의 몸은 밤새 찬바람을 맞아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홍씨 부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더니 아직 숨이 붙어 계십니다. 어서 안방으로 모시고 아랫목을 뜨겁게 달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홍씨 부인을 업고 안방으로 뛰었고 참모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숭늉을 끓이고 뜨거운 물수건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홍씨 부인을 안방 아랫목에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좀처럼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월선은 문 밖에서 안을 기웃거리며 혹시나 홍씨 부인이 깨어나 간밤의 진실을 말할까봐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의원님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흉한 꼴을 남들에게 보였다가는 읍내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텐데 걱정입니다라고 교묘하게 김진사의 체면을 건드리는 말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월선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원을 부르는 것을 망설였고 그 사이 월선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입단속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본 것을 절대 밖에서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마님께서 실성하여 목을 매려 하셨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은 물론이고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른 아침부터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 김진사 댁의 기괴한 사건은 벌써 담장을 넘어 마을 아낙네들의 우물가 수다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 점잖던 홍씨 부인이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을까 하며 혀를 찾고 개중에는 새로 들어온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조강지처를 미치게 만들었구먼 하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월선이 퍼뜨린 소문 탓에 홍씨 부인이 곶감 덕장 귀신에 씌었다더라는 말이 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대문 앞에는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이 기웃거리며 집안 동태를 살피려 들었고 평화롭던 마을은 온통 흉흉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박서방과 나이든 찬모가 홍씨 부인의 손발을 끊임없이 주무르며 그녀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홍씨 부인의 찢어진 치맛자락과 손톱 밑에 낀 나무 껍질을 보며 밤새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님이 실성하여 올라갔다는 월선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평소 곶감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던 마님이 덕장에 올라가 목을 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덕장 밑에는 사다리가 없었고 마님이 발견된 자세 또한 목을 맨 것이 아니라 매달려 있다가 옷이 걸린 모양새였기에 박서방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홍씨 부인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박서방이 다급하게 물었으나 홍씨 부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이며 추워. 사다리가 나는 알 수 없는 헛소리만 반복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깨깨깨깨 정말 정신이 나갔나 보군. 사다리 타령을 하는 걸 보니라며 월선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월선은 홍씨 부인이 헛소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간 열쇠 꾸러미를 제 손에 쥐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안방 마님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형님께서 절이 되셨으니 집안 살림은 제가 맡아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다들 내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평소 홍씨 부인을 따랐지만 지금의 기세가 월선에게 기울어진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지시에 따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서방은 월선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뜸해진 틈을 타 몰래 뒤뜰 곶감 덕장으로 올라갔는데 낮에 보니 덕장의 높이가 생각보다 훨씬 아찔하여 웬만한 장정들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덕장 기둥 아래 흙바닥에서 누군가 급하게 사다리를 끌고 간 자국과 흐트러진 발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투박한 하인의 신발 자국이 아니라 코가 뾰족하고 문양이 있는 여인의 꽃신 자국과 흡사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는데 그 흔적은 뒤뜰 담장 쪽 덤불숲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가서 주워보니 그것은 붉은 산호로 장식된 화려한 비녀였는데 홍씨 부인은 평소 소박한 은비녀만 꽂으셨기에 이것은 분명 다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지난밤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품속 깊이 감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오자 김진사 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는데 안방에서는 여전히 홍씨 부인이 고열에 시달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김진사가 술상을 받아놓고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월선은 김진사의 술시중을 들며 나으리 형님을 이대로 두면 집안에 더 큰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는 대로 형님을 요양할 수 있는 조용한 암자로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며 홍씨 부인을 집에서 내쫓을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김진사는 술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미친 사람을 집에 두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라고 동조했습니다. 이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들은 박서방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나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따져봤자 증거가 부족하여 오히려 자신이 모함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홍씨 부인이 정신을 차려 직접 증언을 해야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밤새 홍씨 부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박서방은 물수건을 갈아주며 마님,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대로 무너지시면 저 간악한 것에게 집안을 통째로 빼앗기고 맙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홍씨 부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기쁜 마음에 마님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홍씨 부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박서방, 내가 아직 살아있는가? 라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홍씨 부인의 눈빛은 비록 몸은 쇠약해졌으나 정신은 맑아 보였고 지난밤에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마님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덕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집안에서는 마님이 실성하여 목을 매셨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씨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실성이라니 월선이 그 여자가 내게 덕장이 무너진다고 하여 가보라 했네. 사다리를 치운 것도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모두 그 여자의 짓이야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서방은 품속에서 주워온 산호 비녀를 꺼내어 홍씨 부인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덕장 아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의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비녀를 보자마자 맞네. 이건 월선이 시집 올 때 예물로 해온 비녀야. 그 여자가 이걸 흘렸구먼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일뿐이었는데 교활한 월선이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리가 없었기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월선은 김진사를 재촉하여 홍씨 부인을 태울 가마를 준비시키려 했고 하인들에게 마님이 요양을 가시니 채비를 서둘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당에는 홍씨 부인을 내보내기 위한 가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침울했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사랑채 마루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나으리, 마님을 보내시기 전에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난밤의 일은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사람의 흉계입니다. 라고 외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왔고 월선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내 이놈,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미친 주인을 편들더니 너도 노망이 났느냐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깨어나셨으니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박서방의 결연한 태도와 월선의 당황하는 기색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고 들라하라. 내 직접 마님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월선은 다급하게 김진사의 앞을 막아서며 나으리 미친 사람의 말을 어찌 믿으려 하십니까? 하인이 주인을 능멸하니 당장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라고 매달렸지만 김진사는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창백하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홍씨 부인이 자리에 앉아 김진사를 맞이했고 그 옆에는 박서방이 비녀를 든 채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거짓과 진실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왔고 집안의 모든 숨죽인 눈들이 안방 문틈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그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위태롭고 팽팽하여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랫목에 힘없이 기대앉은 홍씨 부인은 파리한 안색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앉은 김진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은 박서방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품속의 비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며 그 옆에선 월서는 불안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구실을 찾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홍씨 부인이 마른 입술을 떼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나으리, 지난밤 저 여인이 제게 와서 뒤뜰 곶감 덕장이 바람에 무너질 것 같으니 급히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걱정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고 덕장에 올라가 감을 살피던 중에 누군가 사다리를 치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연하였고 그녀의 눈은 월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홍씨 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닥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고 맙소사. 형님께서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밤새 방에서 나으리를 기다리며 바느질만 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런 누명을 씌우십니까?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나으리, 보십시오. 형님께서 헛것을 보고 들으신 게 분명합니다. 저를 모함하여 내쫓으려는 속셈이 아니면 어찌 저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애원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차분한 진술과 월선의 애절한 통곡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산 조강지처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첩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이마를 짚으며 부인, 혹시 밤바람 소리를 잘못 듣고 착각한 것은 아니오? 이 사람이 자네를 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소? 라며 되묻자 홍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묵묵히 듣고 있던 박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나으리, 여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품속에서 붉은 산호 비녀를 꺼내어 김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비녀는 흙이 묻어 지저분했지만 화려한 빛깔만은 여전하여 누가 보아도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고 김진사는 그 비녀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이것은 내가 지난달에 월선이 너에게 사준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며 의욕에 찬 눈초리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서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이 비녀가 바로 곶감 덕장 아래 사다리가 놓여있던 자리 근처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젯밤 마님을 유인하고 사다리를 치우다가 급하게 도망치면서 떨어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박서방의 논리 정연한 추궁의 월선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아닙니다. 그 비녀는 제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도둑 고양이가 물어갔나 보지요.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비녀에 묻은 흙을 보십시오. 이것은 덕장 밑의 진흙인데 어제 초저녁까지는 땅이 말라 있었으나 밤사이 내린 서리에 젖어 진흙이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잃어버렸다면 흙이 말라 있어야 정상이지요. 이 진흙은 바로 지난밤 누군가 그곳을 밟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진사도 그 말을 듣고 비녀에 묻은 축축한 흙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월선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입술만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월선이 끝까지 발뺌하며 하인 놈이 주인을 모함하려고 흙을 묻혀온 것이다라고 악을 쓰자 박서방은 비장한 표정으로 그렇다면 사다리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덕장 옆에 늘 있던 사다리가 왜 하필 어젯밤에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었으며 헛간 바닥에는 비단신을 신은 여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월선아 씨의 몸종인 개똥이를 들라하라. 박서방의 호령에 밖에서 쭈뼛거리고 있던 어린 계집종 개똥이가 울먹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를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똥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으리와 마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라. 어젯밤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아무도 너를 혼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타일렀습니다. 개똥이는 월선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월선이 째려보자 화들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책상을 콱 내리치며 내 이놈, 어린아이를 겁박하지 말고 어서 사실대로 고하거라. 만약 거짓을 고하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서슬퍼런 호령에 개똥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아씨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요. 아씨가 마님께 거짓말을 하고 오라 시키셨고 나중에 마님이 덕장에 올라가시자 저보고 망을 보라 하시고는 직접 사다리를 치우셨습니다요. 라고 술술 불어버렸습니다. 개똥이의 자백은 결정적인 타격이 되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월선은 전연이 미쳤구나. 네가 감히 주인을 팔아먹느냐 며 개똥이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박서방이 가로막아 제지했습니다. 김진사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아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월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라고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안방 마님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라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본성을 확인한 김진사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의 정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혐오감만이 가득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 것은 천벌을 받을 죄입니다. 저 여인을 관아에 넘겨 법대로 다스리게 하거나 당장 집에서 내쫓아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저 여인을 계속 두신다면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요망한 것을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다시는 우리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라. 김진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머슴들이 우르르 들어와 월선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월선은 나으리, 나으리 하고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으나 머슴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월선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발버둥을 쳤지만 힘센 머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소란을 듣고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꼴 좋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더니 딱 그 짝이네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찼습니다. 월선이 가져왔던 진보다리 몇 개가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기세등등한 첩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월선이 끌려나가고 대문이 굳게 닫히자 소란스럽던 집안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는 다른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안방에 남은 김진사는 홍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부인, 내 면목이 없어. 늙어서 주책을 부리다 부인을 잃을 뻔했구려. 내 평생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라며 진심으로 참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는데 미움과 원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늙어가는 남편에 대한 연민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으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만 집안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람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으니 이를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으리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라고 점잖게 타이르며 안주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상님들께서 도우셨구나. 하마터면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인들도 쑥덕거림을 멈추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댁 굴뚝에서는 여느 때보다 풍성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홍씨 부인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밤은 다들 놀라고 고생했으니 따뜻한 국밥을 넉넉히 끓여 배불리 먹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 정말 살아나셔서 다행입니다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홍씨 부인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은 김진사는 술상을 물리고 책을 펼쳐들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안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홍씨 부인의 차분한 목소리와 하인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앞으로 남은 생은 오직 아내에게 속죄하고 집안을 돌보는 데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김진사댁의 기와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곶감 덕장의 사다리는 제자리를 찾아 튼튼하게 묶여 있었고 붉은 감들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밤의 악몽을 모두 잊으라는 듯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져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이번 기도는 원망이나 불안이 아닌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천지 신명님, 부족한 저를 살려주시고 집안의 화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덕을 쌓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고 달빛은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아 예전에 화목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쫓겨난 월선이 앙심을 품고 또 다른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대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기 위한 잔치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월선이 쫓겨나고 대문이 굳게 닫힌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기와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고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빚을 소리는 여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처럼 집안 곳곳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색함과 긴장감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 마님 홍씨 부인은 아직 몸이 성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일어나 아랫 사람들을 살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고통스러운 흔적 대신 굳건한 위엄이 서려 있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을 풍겼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평온과는 달리 대문방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기 짝이 없었는데 지난밤의 소란과 월선이 쫓겨나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그 젊은 첩이 쫓겨났다지. 역시 보통이 아니야. 본처가 기가 새서 첩을 내쫓으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소문도 있어라며 입방아를 바서댔습니다. 이러한 헛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김진사댁 담장을 넘어 하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박서방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홍씨 부인에게 바깥의 동향을 전했는데 마님, 월선은 나갔으나 흉흉한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막을 모르니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어 걱정입니다라고 고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차를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네.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밖으로 알리는 것이 부끄러우나 헛소문이 진실을 덮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참모와 하인들을 불러 모아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점심 대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먹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건재함을 보이고 집안의 질서가 바로 잡혔음을 은연중에 알리기 위한 지혜로운 방책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부엌은 다시 활기를 띠며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리고 쌀독에서 찹쌀이 퍼져 나왔으며 겨우내 저장해 두었던 귀한 소고기와 말린 생선들이 밖으로 나와 맛있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께서 쾌차하셔서 잔치를 여신다니 정말 다행이야라며 신이 나서 일을 했고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는 지난 몇 달간의 우울했던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이 소란스러운 활기를 느끼며 쑥스러움과 미안함에 헛기침만 해댔지만 내심 아내가 중심을 잡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의 촌장 어른을 비롯하여 이웃들이 하나둘 김진사댁 대문을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미쳐서 날뛰는 부인이 아니라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온화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기품 있는 홍씨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팻마루에 앉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물으며 지난밤 집안에 작은 소란이 있어 이웃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다행히 애군을 잘 막아내고 평안을 되찾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촐한 밥상을 차렸으니 드시고 가시지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태도와 맑은 눈빛을 본 사람들은 떠돌던 소문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김진사 댁의 넉넉한 인심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홍마님이 살림을 잘하시니 집안이 이리 번성하는구먼. 굴러온 돌이 어찌 박힌 돌을 당해내겠나. 진사 어른이 복이 많으셔라는 덕담들이 오고 갔습니다. 김진사도 사랑채에서 나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내 잠시 어리석어 집안을 시끄럽게 했으나 안 사람 덕분에 정신을 차렸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오라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로써 마을에 떠돌던 악성 루머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김진사 댁의 위상은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홍씨 부인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집안 내부의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월선의 몸종이었던 어린 개똥이를 불렀는데 아이는 벌벌 떨며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주인을 배신하고 첩의 끈앞을 노릇을 했으니 쫓아내야 마땅하다며 수군거렸지만 홍씨 부인은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여 떨고 있는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어른들의 욕심에 휘말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것을. 너를 내치면 갈 곳 없는 내가 또 험한 꼴을 당할 테니 내 너를 용서하고 거두겠다. 허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홍씨 부인의 넓은 아량에 개똥이는 마님.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도 안주인의 자비로움에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홍씨 부인은 이어서 박서방을 불러 새옷 한 벌과 쌈짓돈을 쥐어주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억울한 귀신이 되었을 것이네. 자네의 충심은 내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도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게라고 치하했습니다. 박서방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고 집안의 기강은 엄벌이 아닌 용서와 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홍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월선이 머물던 건넌방을 깨끗이 치우라고 명했는데 그곳에서 나온 화려한 비단옷과 장신구 그리고 정체불명의 부적들이 마당 한가운데 쌓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물건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홍씨 부인은 단호하게 부정한 기운이 묻어있는 물건들이니 모두 태워 없애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월선의 물건들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불길 속에서 사그라지는 비단옷을 보며 집안 사람들은 지난 몇 달간의 악몽도 함께 태워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회한이 스쳐 지나갔고 홍씨 부인은 그 불길을 조용히 응시하며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응어리까지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김진사는 쭈뼛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와 홍씨 부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만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 문 밖으로는 겨울바람 소리가 잦아들어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면목이 없소. 늑마의 주책을 부려 부인을 죽을 고비에 넘기게 하고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들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그의 사과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늙은 가장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인해 작아져 보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권했습니다. 나으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또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감싸 안으며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려 노력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깊은 속내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신뢰와 정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홍 씨 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김진사도 조용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입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이 섞이며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뒤뜰의 곶감 덕장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다시 매달린 붉은 감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깔은 마치 이 집안에 다시 찾아올 풍요와 행복을 예고하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홍 씨 부인은 곶감 덕장을 올려다보며 잠시 지난밤의 공포를 떠올렸으나 이제는 튼튼하게 고정된 사다리와 곁을 지키는 남편 그리고 충직한 하인들이 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곶감 하나를 매만지며 올해 곶감은 유난히 달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말려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다가올 설날 차례상에도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하구려. 부인의 정성이 들어갔으니 천하일미가 될 것이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안은 이제 완벽하게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깊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고 김진사는 바깥일보다는 집안일에 더 관심을 쏟으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개조차도 편안하게 누워 낮잠을 잘 정도로 집안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 찼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곧게 하늘로 올라가 마을의 평온함을 알렸습니다. 홍 씨 부인은 팻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이 평범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 봄을 향해 가고 있었고 김진사 댁 담벼락 밑에는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큰 풍파를 겪더니 더 단단해졌어. 역시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해라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 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밤마다 들려오던 부엉이 울음소리도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박서방이 돌아와 홍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님, 쫓겨난 그 여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읍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낸다고 하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박서방은 통쾌하다는 듯 말했으나 홍 씨 부인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인 개지.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더 이상 그 사람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말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홍 씨 부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달집 태우기 행사를 준비하며 집안의 풍요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에는 찹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한 소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따뜻한 평화를 지키며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모진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가고 김진사 댁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며 계곡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오며 집안에 그윽한 향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홍 씨 부인이 겪었던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도 이제는 봄눈 녹듯 사라져 마치 아주 오래전에 옛날이 아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평온해졌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뒤뜰 곶감 덕장에는 지난 가을 홍씨 부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감들이 꾸덕꾸덕하게 잘 말라 하얀 분이 뽀얗게 내려앉은 최상급 곶감이 되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박서방과 함께 덕장에 올라가 잘 마른 곶감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걷어내렸는데 그 감촉이 마치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여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 정도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곶감을 광주리에 담으며 이 감들이 모진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내고 이리 달콤한 곶감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일과 꼭 닮았구나라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잘 말린 곶감은 가장 먼저 사당에 올리는 차례상에 쓰였고 그 다음으로는 마을의 우서른들과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예쁜 상자에 곶감을 담아 이웃집마다 돌리게 했는데 곶감을 받은 사람들은 김진사댁 곶감은 꿀보다 더 달고 쫄깃하니 천하일미로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씨 부인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펴고 서로 정을 나누며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곶감을 하나씩 입에 물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는데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김진사댁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 들려와 홍씨 부인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예전과 달리 사랑채에만 머물지 않고 틈나는 대로 안채를 드나들며 집안 살림을 살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홍씨 부인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여보, 내가 하리다. 부인은 그저 쉬엄쉬엄 하시오라며 솔선수범하여 나섰고 냇마루가 낡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자 직접 연장을 들고 고치기도 했습니다. 콧대 높던 양반 체면에 직접 망치질을 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투박한 손길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나으리 이제 기술자가 다 되셨습니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하며 부부 사이의 정을 두터이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홍씨 부인은 갯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김진사는 그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김진사의 책장이 넘어가고 홍씨 부인의 치맛자락이 살랑거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책을 덮으며 부인, 이제 날도 풀렸으니 우리 두 식구 오붓하게 꽃놀이라도 다녀오면 어떻겠소. 저기 뒷산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하더이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바느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나으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홍씨 부인은 남편을 위해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겨우내 움속에서 자란 달래와 냉이를 캐어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윤기가 흐르는 조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는 온갖 봄나물 무침이 입맛을 돋우었고 잘 익은 김장김치는 아삭아삭한 소리를 내며 밥도둑 노릇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숟가락을 들며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려. 부인의 손맛은 언제 먹어도 일품이 오라고 감탄하며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집안의 대소사에서 시작하여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농사지을 계획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대면대면하여 대화가 끊기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워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비치는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서방을 비롯한 하인들도 행랑채에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밥상에도 홍씨 부인이 내려준 고기 반찬과 떡이 올라와 있었는데 하인들은 우리 마님 덕분에
배를 태슬 일이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우리 집안이 평안한 건 다 마님의 덕이지라며 칭송했습니다. 과거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개똥이도 언니들 틈에 끼어 밥을 오물오물 먹으며 비로소 아이답게 해맑은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김진사 댁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는데 홍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집안 단속을 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빗장으로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잘 갈무리 되었는지 살피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한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기와집은 웅장하면서도 포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곶감 덕장의 나무 기둥들은 마치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 공기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는 이 집에서 그녀는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님을 향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홍씨 부인은 김진사가 깔아놓은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방바닥은 뜨끈뜨끈하여 눕자마자 노곤함이 밀려왔고 빳빳하게 풀먹인 이불 호청에서는 햇볕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기분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소. 푹 주무시오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홍씨 부인도 나으리도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도 평화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화사한 복사꽃이 만발한 꽃길을 남편과 함께 거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 댁의 밤은 평온과 행복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모진 시련은 결국 가족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김진사 댁은 더욱 단단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진 아내의 지혜와 덕이 집안을 살리고 뉘우친 남편의 사랑이 더해져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오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별들은 총총히 빛나며 잠든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고 나무들도 가지를 늘어뜨리며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홍씨 부인의 집처럼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의 희망을 품은 채 모두가 깊고 달콤한 잠에 들 시간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편안한 밤뿐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아침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평안하세요.